그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급 인력도 부족하고 정보 활용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실상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어렵거든요. 과거에 이제 이와 유사한 어떤 실패 또는 성공, 이 두 가지 모두 다 양 사이드 다 중소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적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적 가치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들마다 특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표준화를 하고 그 표준화를 참고하면서 자기를 객관화하고 맞는 전략을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는 게 1차적으로 교육 부분에서는 필요하다. 그게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사업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수익사업, 공사니까 수익사업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수익은 적극적인 수익을 취하는 거가 아니라 이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 가치, 기간산업으로서의 안정성을 지키는 거, 이게 이들의 목적이거든요. 돈이 드는데 정부의 재원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의 어떤 그 물류, 기간산업으로서의 안정성을 가지는 거라면 얼마든지 재원을 투입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방만한 경영 때문에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경영의 실패는 해운사들이 해놓고 왜 그걸 국민이 모두 다 책임져야 하느냐 라는 것 때문에 한진해운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조선사에 대한 지원도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예를 들어서 은행도 마찬가지죠. 은행이 방만 경영을 해서 망했는데 왜 국가가 다 살려줘야 되냐 이거죠. 근데 이런 뭐 논란이 있는 가운데 수익사업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보험 분야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민간에서 해상보험 쪽을 커버리지를 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현대해상이면은 삼성화재도 파이어앤마린이에요. 영문명을 보면 현대해상도 해상보험을 줄인 거예요. 원래 보험이라고 하는 게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해상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 가장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해상보험 분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뭐 수익사업은 조금 이따가 제가 좀 더 다른 거 할 수 있는 것들을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벙커링이라든지 벙커링 서비스라든지 다른 부분들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이 적극적 이윤 추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기간산업으로서의 안정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적극적 그 사기업이 하는 이윤 추구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을 한 개 더 연계해서 말씀드리면은, 공익성과 수익성이 대치됐었을 때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속 가능한 공익성 추구를 위한 최소한의 수익성 추구가 필요하다 정도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공기관이 설립이 될 때 공적 목적들을 달성하라 라는 얘기는 있는데, 거기 그렇다고 이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적자를 보라는 얘기는 없어요. 사실 그리고 적자를 보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욕을 먹고 있는 데가 LH하고 한국전력입니다. 거기는 심지어 아예 부채 감축이 경영 목표에 해당하거든요. 그 정도로 되게 부채가 지금 많은 상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들 여러분들이 지속 가능한 공익성, 공공성 추구를 위한 최소한의 수익성 추구를 하는 것이 해양진흥공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목표다라고 하는 거를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수익성에 대해서는.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그러면 무슨 사업을 추진을 앞으로 더 해야 되느냐, 이거하고 엮이는 문제라서 그렇게 말씀을 묶어가지고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여러 자료에 따르면은 각 국가들마다 스크러버 설치한 선박들마저도 바다의 어떤 오염 이런 거에 원인이 되기 때문에 상을 제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 IMO 2020에 따라 가지고 환경 규제가 강화돼서 우리나라 선박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도입하는 게 좀 더 저렴한 스크러버를 설치하는 형태로 지금 대응 전략을 구성을 했는데, 지금 선진 국가들 같은 경우는 스크러버 반, LNG 반 또는 이제 LNG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높여나가고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급한 나머지 스크러버를 설치하는 형태를 했는데, 지금 IMO 2020, 2030, 2050 이렇게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ESG가 좀 더 활성화 됐었을 때는 정말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LNG 추진 선박을 도입하는 겁니다. LNG 추진 선박을 도입한다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누구나 다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LNG 추진 선박은 문제가 뭐예요? LNG 선박이 있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의사결정이 있죠. 그러면은 ESG 환경규제 충족 여부는 이쪽이 높고 상대적으로 이쪽이 낮다. 가격은 높고 가격이 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경영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ROI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모든 비즈니스에서
최우선 고려 대상은 법이에요. 지금 이번에 카카오 보면 아시겠죠? 카카오 같은 거 보니까 어때요? 규제가 강화되니까 주가 폭락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비즈니스에서 최우선 고려 대상은 법이 맞아요, 안 맞아요? 법이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가 갔는데 너 들어오지 마 이러면 어때요? 운항 못 하는 거죠. 그 컨테이너 엄청나게 싣고 그거 어떡할 건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일부러 너희는 많이 실었으니까 예외를 줄게 이래요. 그러면은 실익 분석을 해야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아웃풋이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럼 보세요. 중소선사들 이런 거 계산하는 게 용이할까요? 근데 제가 그래도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그러면은 LNG 추진 선박을 도입하게 되면은 가격이 얼마나 드느냐? 잘 안 나옵니다. 더 비싸다고 하는 얘기는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 LNG 추진 선박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연료비가 좀 더 적게 든다. 예전에는 벙커 CU를 쓰다가 이제 저항유를 쓰다가 뭐 그 다음에 디젤 엔진으로 갈아탔다가 지금 이제 LNG 추진 선박으로 이제 이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하루에 예를 들어 어떤 비교 대상을 정하겠죠. 그러면은 컨테이너 선당 약 한 40% 정도 연료비가, 매일 들어가는 연료비가 절감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내용 연수, 이 선박의 운항이 가능한 내용 연수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절감되는 효율이 나오겠죠.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거 대비 현재 가치로 봤었을 때 비용을 좀 더 지불하는 것이, 이 선박을 도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파악할 수 있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거기다가 스크러버를 설치했지만 이 스크러버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항이 정지당했을 때 입게 되는 손실이 기대값 같은 것들도 있겠죠. 그게 얼마나 크리티컬한지. 아니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아예 건조를 할 때 건조 옵션에다가 규제 환경이 바뀔 걸 대비해서 디젤 엔진에서 LNG 엔진으로 바꿀 수 있게끔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요 얘기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안 들어가 있어요. 왠지 지금 우리 그 선사들에게 이런 의사결정은 매우 필요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얘기가, 여러분이 주제가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다른 게 나올 수도 있는데 여튼 요 얘기는 여러분들이 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좋아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LNG 추진 선박을 의사결정을 돕고 나서 그 다음에 실제로는 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비용입니다. 선박을 봤을 때,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요만큼이. 자, 그러면은 파란색하고 이원화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나누는 거예요. 추가되는 비용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선박의 가격이 있고 LNG 엔진을 더 탑재하게 되면 선박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선박 가격뿐만 아니라, 왜냐면은 자체적으로 선박을 소유할 수도 있겠지만은 용선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의사결정을 이원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까지 도와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우선적으로 도와줘야 될 게 다른 부분이 아니라 요 부분에 한해서 하는 지원이 특화가 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선박 가격이든 용선이든 여기에 선박 엔진 비용이 더, 엔진을 도입하게 되면 비용이 증가하잖아요. 그 부분만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정책금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은 정책금융을 뭘로 정의를 합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는 뭐예요? 정책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기간산업, 우리 경제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간산업,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거, 여기다가 어떤 금융을 공급한다? 롱텀 금융을 제공하는 겁니다. 정책금융입니다. 저는 정책금융 이렇게 정의해요. 그럼 이 정책금융의 효과는 뭐다? 정책금융이 사업 자체를 굉장히 흥하게끔 만들어주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책금융으로서의 한계는 있어요. 금융이 그 비즈니스를 완전히 잘 되게끔 만드는 건 어렵습니다. 그거는 자기들의 경영의 영역인 거죠. 그럼 정책금융이 지향해야 될 건 뭐예요? 이렇게 기간산업과 이런 어떤 격변기, 혼란의 시간 동안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ESG라는 어떤 큰 격변기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면 살아남아서 다시 운임을 받고, 그 지금 HMM처럼 다시 뭔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잖아요. 지금 부채 비율도 상당히 많이 낮아졌죠. 400% 정도가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단 지난 1년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시 회복이 되면 그 시간을 벌어주면은 정책금융으로서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양금융이 지향해야 될 방향이 뭐냐면 완벽하게 이들을 다 살려내라는 거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산업도 해입니다. 산업은행 등 이런 정책금융기관에서 해양진흥공사가 설립되기 전에 기간산업안정기금 같은 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기간산업들 같은 경우는 최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했고, 자금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출자 전환들을 통해 가지고 지분 구조를 바꿨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조선사들이 그런 식으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사들을 살린 이유는 뭐 그때도 말했지만은 어떤 표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 조선사들이 다 군수 산업입니다. 전시가 되면 배 만들고 군함 만들고 잠수함 만드는 곳이에요. 어뢰 만들고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명분을 들어서 이제 그쪽들을 기간산업이라고 지원을 한 거거든요. 뭐 이미 이제 조선 쪽은 좀 정리가 끝났고 이 해운 쪽에 장기간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정책금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엔진 도입 비용을 어떻게 하냐면은 정부가 시간을 벌어주면 어떡하겠어요? 최대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원샷으로 내라고 하면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집을 살 때도 어떻습니까?
않습니까? 우리 막 연끌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30살에 취업하면 80살에 목이 끝나는데 어쨌든 그러면 왜 그렇게만 해야 되겠어요? 월간 들어가는 원리금의 부담을 좀 더 낮춰줘서 이 사람들이 50년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나중에 원리금을 계속 내다가 자기가 좀 여건이 생기면은 중도 상환을 하겠죠. 그런 맥락으로 좀 이거를 좀 더 장기간에 조금씩 갚아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왜 이게 가능하냐면 정부 기관이나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시행하는 것들은 정부가 신용도가 개별 기업보다 높기 때문에 조달 비용이 낮잖아요. 조달 비용이 낮기 때문에 그걸 조달을 해서 이 사람들을 이 LNG 도입을 하는 어떤 비용, 그러니까 선박 가격이나 용선료 요것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ESG 채권입니다. ESG 채권.